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종속 이론과 문화 제국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내용일 텐데요. 종속 이론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사례들이 이제 한번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외발수레 아마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서 가끔씩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외발수레. 이건 왜 만들었냐?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써먹을 때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끔 만든 도구가 이 외발수레다. 외발수레. 오른쪽에 있는 흔히 우리가 이제 리어카라고 얘기하는 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이 리어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우리 이제 동양인들이 전체적으로 체구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서구에서는 이 외발수레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됐다. 이게 결국에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자원이 크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 남미에서 북아메리카로, 북미로, 또 아프리카에서 서유럽으로, 또 남미에서 서유럽으로, 또 동남아시아에서 서유럽으로, 이런 자원의 이동 방향이 이제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뭘 말하냐? 내가 인간이 뭔가를 가지고자 할 때는 나눠 갖고 싶을까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을까요? 대부분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 나타난다. 그게 이제 의식이 만들어지면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이제 성장 과정이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 상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보면 종속 이론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또 그 내용이 뭐고, 종속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교육하고 관련 지어서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이론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현하는가? 아마도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마 뭐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29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1930년대 거의 10년 정도는 세계 경제가 엄청난 불황을 겪었다. 불황을.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만 불황을 겪은 게 아니고 서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과 북미의 뭔가 자원을 수출해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장 많은 나라들이 이제 남미,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인데, 그 중에 이제 미국하고 가까운 남미 국가들에서 오히려 더 살기가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의도냐, 그에 대한 분석을 했던 학자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레비시, 바란, 프랭크 뭐 이런 학자들인데, 그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종속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 국가들이었던 심각한 빈곤 상황에서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우리는 자원을 수출하고 가공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싸게 팔고 비싸게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원료 수출 중심의 성장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공업화를 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경제 체제 중심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장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마르크스의 개념, 어떤 사회 경제적 분석의 틀, 이런 것들을 이론화시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종속된, 그러니까 남미나 아프리카, 소위 말하는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선진국의 경제적 수탈뿐만이 아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 어떤 구조, 시스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이 선진국 국가들은 좋은 거고 우리 거는 나쁜 거다라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흔히 민주주의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그 운영 체계도 인간 중심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 내부적으로 보면 소수 집단이 지배를 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체제는 선진국은 민주적인데 제3세계 국가들은 독재적이었다라는 거고,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 체제도 선진국은 분배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자국은 독점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고, 교육 체제도 선진국은 평등하게 기회가 부여되는데 반해서 자국은 가진 자들 중심의 자녀가 훨씬 더 유리한 불평등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라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논리가 단순하게 뭐냐, 중심부, 주변부 관계론을 주장했던 갈퉁이라는 학자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이 갈퉁의 중심부, 주변부 논리는 종속이론이나 문화적 신민주의나 문화제국주의에서나 공통적으로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중심부 국가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다. 선진국. 주변부 국가는 소위 말하는 제3세계다. 선진국은 제1세계, 주변부는 제2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의 경제적 교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결국 주변부 국가,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다 선진국의 원료 수출 기능을 하고 있더라. 그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더라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제1세계, 그럼 제3세계는 제2세계 있잖아요. 제2세계는 아니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 국가를 제2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선진국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적 수탈 관계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원화를 쓰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통화가 이제 달러죠, 달러. 그다음에 유로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운드화, 가장 가치 있는 게 이제 파운드화를 그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기축 통화로 이제 써왔죠. 그러다가 중국이 엄체적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위안화나 엔화도 이제 기축 통화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있죠. 자, 여기서 퀴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퀴즈.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수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상승하니까 반대로 값어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수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면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보통 많이 사죠. 이제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이 더 향상되는,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은 보면 너무 자본 내 유통과 교환 과정만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또 계급이나 계층보다 너무 뺏어가고 착취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 또 남미국가가 정치적으로 잘못된, 정치 경제적으로 실패한 걸 왜 그걸 주고받는 다른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하고 관계지어 설명하냐. 너무 계급 이익에 반해서 민주적 이익만을 너무 강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종속이론이 사실보다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너무 의식, 관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논리다. 이론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을 비판한다. 뭐 이런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종속이론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결국은 남 탓 해보니까 더 잘 살면 되는데 남 탓한다고 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게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립, 독립심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되면 어떠냐? 잘못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종속이론, 종속적 발전론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자기들의 잘못이 뭔가를 어떻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론들은 결국 교육과 산업에 투자를 해서 선진국하고의 교류도 확대하고 그 교류를 확대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져온 그 성장의 어떤 자금을 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투자를 해서 국민 수준을 향상시키고 결국에는 그래서 국가 성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80년대에 와서 신종속 이론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